안녕하세요. 연대의대 김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인 통증, 동요, 선망의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에게 진정 치료란 무엇인가부터 중환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선망까지 이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중환자들에게 진정 치료란 무엇인가? 사실 중환자들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한테 항상 깊은 진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얕은 진정만으로 이제 괜찮은지는 사실 이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팩터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관삽관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편감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진정의 수준을 조금 더 깊어야겠죠. 또 중환자실 재원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전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즉 즉각적으로 계속 진정의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진정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을 얼마나 심하게 겪고 있는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성은 없는지, 진정제, 진통제에 취약을 할 경우 대개는 혈력학적으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섬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력학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진정제 투약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의 진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환자실 전담 의사가 진정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지만, 최근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깊은 진정은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터디들을 통해서 깊은 진정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환자를 깨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사실 하루에 한 번씩 깨우는 것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깨우는 것이 꼭 환자의 기계 환기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거나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얕은 진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의 조합이 최선일까도 많은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아이디어란 약물의 조합은 없었고, 환자 각각의 그런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진정제, 진통제의 조합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것인가? 진정제, 진통제 투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외상이나 아니면 조직 손상으로 이제 겪는 스트레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말초에는 혈관들이 이제 센트럴에 모이게 되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고,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면서 사실 어떤 코아귤로패시도 생길 수, 이제 코아귤로패시를 조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플레이틀렛 어리게이션을 통해서 치열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뉴로 호르몬al 스트레스가 네거티브 이펙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리스크 밸런스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진정제 투약은 이런 스트레스의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이는 데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옥시전 컨섬션을 줄이고 환자분한테 더 나아가서는 이뮨 리스판스까지 개선하는 데 진정제 투약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제 투약은 그렇다면 통증 조절은 어떤 개념이냐? 사실 이 통증은 중환자실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환자들이 이제 기저질환, 손상, 또 수술 받았을 경우,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도를 인해서 통증을 경험하지만, 특히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이런 통증 자체가 과소평가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이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나 뉴메릭 페인 인텐시 스코어 10점 만점, 100점 만점의 스케일로 환자들이 실제로 통증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든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계 환기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환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기계 환기와의 동조동들을 이제 고려한 BPS나 CPAS를 이용해서, 적어도 이런 기계 환기하고 있으면 통증은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적어도 3번 이상 통증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통증 조절에서 중환자실에서 기본은 IV, 오피오이드가 기본입니다. 물론 오피오이드를 줄 수 있는 관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환자실의 대사를 고려를 했을 때 패치 형태나 아니면 오랄 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V를 줄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약물은 펜타닐, 몰핀, 레민펜타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이제 헤모다이나믹 이펙트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고, 몰핀의 합성 유독체입니다. BBB를 잘 통과하고, 다만 이제 간신 부전이 있는 경우에 체내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몰핀은 가장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약물이죠. 그래서 온셋이 좀 느리고 픽타임도 느립니다.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간신 부전이 있는 경우에 체내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선 중환자실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미펜타닐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합성 유도체고 펜타닐에서 나온 약물입니다. 온셋과 오프셋이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있고 얘는 간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환하는 에스터라즈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간신 부전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마약성 진통제로 아세타미노펜, 엔세이드, 케타민, 리도케인, 네포팜, 이외에도 뭐 뉴로패식 페인이 있는 경우에 안티디프레선트, 안티컨벌전트, 뉴로렙틱 드럭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 수준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주관적 나왔으면 객관적도 나오겠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것이 라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점에서 마이너스 5점,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얼마나 동요를 보이는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4점. 그다음에 환자가 진정 수준을 나타내는 게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마이너스 5점까지 10점 만점의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수준을 평가하고 얼럿한 경우로 10점, 얼럿한 경우 0점.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라이트 세데이션 0에서 마이너스 2를 되게는 타겟으로 중환자실에서 진정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NM 블로커 등을 이제 투약하고 있어서 특히 뭐 ARDS 환자의 경우에 림백스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진정 수준을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하는 도구들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고 뇌파 기반의 검사 도구실이 여러 회사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0점 만점 스케일에서 80에서 100점은 얕은 진정 상태, 40에서 60 정도는 수술이 가능한 깊은 의식 저하 수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적용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정기적 간섭의 영향이 있어서 중환자실 모니터를 너무 많이 붙이고 있죠. 이런 모니터링들이 이런 간섭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 수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마 자체에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약물의 특징에 따라서도 패턴이 좀 달라서 이거를 이제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냐. 예를 들면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좀 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환자의 내추럴 수면 패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그 객관적인 이제 평가 도구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에필lep티쿠스처럼 이제 벌스 서프레션 유도하는 환자들한테서는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진정 수준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 진정은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런 객관적 평가 도구가 각광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깊은 진정이 지속될 경우에 뇌기능 저하가 좀 더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얕은 진정, 라스 0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우리가 좋냐? 사실 이상적인 진정제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물은 없죠. 사실 온셋과 오프셋이 짧고 관리하고 적정하는 것이 편하고 또 다양한 환자군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동량으로 같은 진정 수준을 재현 가능하고 또 부작용이 예측 가능하고 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심각하지 않고 다른 장기나 아니면 약물 상호작용이 없는 진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정제를 통해서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환자실 의사의 이제 역할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레미펜타닐 각각의 리셉터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리셉터들이 작용하고 그 리셉터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들도 한 번씩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들을 우선 보면 레미펜타닐, 펜타닐, 몰핀 요거 세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우선은 엘리미네이션 하프타임이 굉장히 요거 두 개의 약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몰핀에 비해서 좀 짧고 그리고 컨텍스트 센시티브 하프타임, 즉 지속 정주했을 때 중지하고 나서 얼마만큼 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지를 보는 것도 리빈펜타닐 같은 경우는 지속 정주한다 하더라도 3, 4분만 지나면 농도가 반감되는 시간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키포턴트한 도우즈를 본다면 가장 포턴트한 건 수펜타닐이 포턴트하지만 사실 몰핀 10mg의 펜타닐 0.1, 리빈펜타닐 0.1로 훨씬 더 새로 나온 합성 유효체들이 훨씬 더 포턴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제를 또 살펴보면 진정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제 프로포폴, 덱스메라토미드, 미다졸람인데요. 이 두 개의 약물에서는 인덕션 도즈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덱스메라토미드는 로딩 도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트레이트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덱스메라토미드의 부작용도 기억하셨으면 하고, 프로포폴이 이제 정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레스피레토리 디프레션이 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약물들이 대사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약물들은 간신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사가 이제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메타볼라이트 자체는 없지만 헤파틱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글루코니데이션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미다졸람은 간신 부전이 있는 경우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들이 축적돼서 그 효과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진정제하고 진통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걸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근이완제의 사용입니다. 근이완제는 ARDS 환자분들 치료할 때 이제 기계 환기와의 동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저체온 치료 중에 지속적인 몸떨림이 있어서 옥시전 컨섬션이 증가되는 경우에 근이완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이완제는 크게 탈분구성과 비탈분구성으로 나눠져 있고, 탈분구성은 이제 석시니콜린 많이 들어보셨던 인덕션 때, 인투베이션 때 가장 온셋이 빠르고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사용해 볼 수 있으나, 중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석시니콜린을 이용한 인투베이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비탈근성 이제 분구성 약물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미노 스테로이드 계통과 벤질 리소퀴놀린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비탈극성 약물입니다. 도면도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계열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제 베카론이라는 약물이죠. 아미노 스테로이드 계통에는 온셋이 조금 느리고, 그다음 로큐로니움은 온셋이 좀 빨라서 최근에 이제 인투베이션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다음에 아트라키로니움, 이 약물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는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간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넌 스페시픽 에스터라이즈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 이성체인 시스 아트라키로니움, 이게 닌백스라는 약물로 ARDS 환자들한테서 48시간 이내 인퓨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약물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사실 아미노 스테로이드 계통은 이제 인덕션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관삽관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쪽 계통은 인퓨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트라키오로늄은 히스타민 릴리즈라는 부작용도 있고, 그에 비해서는 시스 아트라키오로늄이 훨씬 더 포턴트하기도 하고 히스타민 분비도 적기 때문에 이제 호흡저하 환자들한테서 정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스터디, 시스 아트라키오로늄을 이용한 스터디에서 이는 단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베네핏이 있었다라는 스터디입니다. 그럼 이런 진정요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약물, 진정제, 진통제 모두 심파세티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부작용은 이제 저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인퓨전 신드롬입니다. 위험인자로는 고용량을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고, 병인은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어서 지질대사의 장애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을 오래 사용을 했을 때 혈압이 엄청 떨어지고 설명되지 않는 메타블릭 애시도시스가 있고 환자의 중증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PRIS를 의심하실 수 있고, 이때는 치료는 사실은 빨리 인지를 하고 스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된 모탈리티는 60%까지 보고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헤모다이나믹 영향을 주는 약물로서는 덱스메라토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용 빈도가 중환자실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정제 효과는 알파2 아데노 리셉터에 작용을 하지만, 이 약물은 여기 말고도 이미다졸린 리셉터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 메둘라에는 이미다졸린 리셉터가 심혈관 기능 종정의 중심이 되면서 초기 주입을 했을 때 일시적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지속 정주를 하게 된다면 브레디카디아와의 하이포텐션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는, 특히 덱스메라토미드는 로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딩을 할 경우에, 초기에 로딩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몰핀, 펜타닐, 레미펜타닐들이 모두 다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펜타닐이 심근에 대한 억제 효과가 최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미펜타닐 사용을 할 때는 고용량 지속 정주하거나 볼루스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또 지속 정주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끊었을 경우에 위드드롤 심텀 자체가 하이퍼텐션이나 아니면 타키카디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에서 48시간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헤모다이나믹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수면의 질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진정제 투약을 하지만 이러한 진정제 투약 자체가 자연적인 수면의 생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정제 투약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정제 투약인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으나 덱스메레토비딘이라는 약물이 피지올로지컬하게 넌 REM 슬립 중에서 N2 패턴과 가장 유사한 슬립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정제 투약, 그 이외에 어떤 약물도 큰 도움은 될 수 없고 오히려 환경 등을 개선을 해서 다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망입니다. 선망이란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의식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텐션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저하가 특징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사람을 알아보는 진압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은 하이퍼액티브, 하이포액티브, 믹스드 타입이 있는데요. 하이퍼액티브는 발견이 좀 빠르지만 사실 가장 많은 타입은 하이퍼액티브였다가 하이포액티브가 왔다 갔다 하는 믹스드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발생률은 50%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위험인자는 선행인자, 환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데 이로 인한 중증도에 지난 자극인자들이 결합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하루에 4번 이상 2개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측정할 것이 나와져 있고 ICD-SC라는 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8시간 동안 환자의 인지장애가 생겼는지 보는 이런 도구 방법이고 KMICU는 환자랑 인터랙티브를 해서 예를 들면 돌이 물에 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40에서 20 빼기 같은 어텐션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환자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텐션을 확인하는 KMICU 방법이 있습니다. 2개의 방법을 통해서 환자가 이제 선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의료진은 어떤 약물을 투약을 해볼 수 있으나 이런 진정제 투약,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로라제팜 같은 이런 약물 투약들이 오히려 이제 선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진정 자체가 선망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도 사용을 깊은 진정을 유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오피오이드나 메페리딘 같은 것이 선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터디들이 있으나 이런 약물들이 통증을 조절해서 선망을 줄일 수 있으나 선망 자체 치료는 될 수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망의 병에는 여러 가지 전신면증 반응이 항진돼서 뇌염증 반응이 촉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뇌연료 감소나 신경자극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치료는 어떤 약물 치료라기보다는 위험인자를 수정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거 그리고 한 정식분 약물은 사용할 수 있으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덱스메레토미딘이 고려되고 있으나 덱스메레토미딘이 선망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덱스메레토미딘을 사용했던 군에서 선망의 발생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선망의 고위험군에서 첫 번째 진정제로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참고 문헌을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